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동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언제 만났었죠? 옛날에 예. SBS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토론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 평론회를 완전히 평정해버리는 이런 빅스타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도 빅이었어요. 네, 그때도 빅이었어요. 네. 저희 프로가 빅입니다. 그때도 빅이었군요. 지금도 빅이고. 네. 영원한 빅입니까? 뭐 언젠가는 접혀지겠죠. 뭐. 언젠가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방송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늘 그 마음으로. 누구는 뭐 늘 오늘이 현역이라는 마음으로 뛴다는데. 네, 저는 오늘 늘 마지막으로. 오늘 늘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구나. 예. 자, 이동영 작가님을 모시고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근데 최근에는 민주당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죠. 원내로 들어가서 당대표 나갈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그럼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지. 너무 싱겁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문재인 후보하고 박지원 후보가 막 붙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삐까삐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문들이 세게 공격하고 또 친문이 방어하고 나름 재밌었는데 흥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어대명이었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간다.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별 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이를테면 유능한 실력을 갖춘 대한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또 옛날에 했던 그 가락대로 그냥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대가 좀 됐어요. 그래도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수사 공연을 맡게 돼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긴급 의총을 열어가지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불출석으로 결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내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데 네.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든 되는 건 당연했고 네. 그럼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이 대표돼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네, 최고위원 지도체제도 그냥 친명 일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능한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절연하겠죠. 외면하겠죠, 지지자들이. 네. 그럼 다음 총선에 패배하는 거고. 네. 그럼 이재명의 대권 구도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은 절체절명으로 민주당을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네. 흔히 말하는 반명들,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대표 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의원총회에서 하나로 딱 의견 모아가지고 네. 이건 정치 탄압이다. 또 뭐 공작이다. 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됐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죠. 그러니까 세게 붙었다가 네. 뭐 반명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공천도 생각해야 되는 거. 공천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로 뭉치면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못 느꼈던 효능감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스탠스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0석을 갖고 있어도 뭐든지 다 지지부진했어요. 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공수처 문제도 네. 처음에 출범한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공수처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질질 끌었어요. 음. 1년 반 네. 질질 끌면서 뭐 찬반 논쟁을 한다든 등 뭐 어떻게 한다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설치하고 나서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뒤바뀌었냐? 반대가 더 많은 걸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건 효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정치 개혁의 아젠다 문제는 반발하는 세력이 늘 있기 때문에 네. 그 반발 세력이 반발하는 준비를 안 갖추어졌을 때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180을 갖춰놓고도 그걸 못 지금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여준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한 거는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뭐 그렇죠? 여의도 바닥에도 네,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원래 이제 부정부패 고리로 엮으려고 했는데 네. 그러려면 이재명이 직접 돈 받은 게 나와야 돼요. 네. 뭐 대장동이든 뭐든.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직접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한다. 근데 시간은 없고. 네. 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네. 정치 상태인데 네. 뭐 역대 최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이재명을 치면은 우리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여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정부패가 없기 때문에 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거법은 해석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건 다음의 일이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일단 기소됐다고 하면 뭔가 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기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당이 전면에 나섰다. 이재명이 아니고. 네. 이것도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이재명이 대표가 돼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나는 그러면 뭐 출석 요구 불응하겠습니다 하면 죄가 없으면 나가서 떳떳하게 요구에 응하면 되지.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미 있죠 그런 여론. 그래서 네. 이재명이 아니고 당이 출석하시면 안 된다. 네. 건의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모양새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 싸움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너무 많은 얘기를 압축적으로 예.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네. 나눠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수사 얘기는 조금 뒤로 조금 밀어놓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정치의 효능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촛불혁명 끝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외국에 3년 갔다가 오면서 그 사이에 보니까 의회 권력도 바꾸고 또 지방 권력도 바꿔서 3년 후에 귀국하면 우리나라 되게 좋아졌을,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고 토론하는 수준도 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 보니까 산업화, 민주화, 저질화 도로 또 정치의 수준이 추락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 이슈들을 잘 못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잘 못 움직인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은 좀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권력 네, 좋죠. 네, 국회의원 의석수 모자라서 일 못한다 그래서 의회 권력 좋죠. 압도적으로 몰아줬습니다. 네, 거기다 지방 권력까지 다 줬어요. 네,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그렇죠. 그런데 저거 뺏겼잖아요. 그럼 실망을 안겨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잘 나오는데 정권 유지나 교체냐는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아요. 그건 청와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힘이 없어 못했다 칩시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120석 가지고 했었어요. 180석 갖고 못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효능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선거가 지금 큰 선거가 없잖아요. 앞으로 네. 2년 동안 없기 때문에 지지층이 좋아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지층들이 네. 180석 안겨주고 지방선거 다 압승하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 아무런 효능감을 주지 못했어요. 특히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대. 네. 이 40대는 지금까지 정말 몰표를 줬었거든요. 민주당한테. 그럼 40대 민주당 스스로 반성해봐요. 40대한테 뭘 줬냐. 매번 청년 여성 얘기하고 네. 노인 얘기하고 4050 핵심 지지층한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잡은 물고기란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은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0.7%로 졌는데 네. 그 사람들만 늘 투표하는 사람 투표해서 이겼어요.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집 나간 사람들부터 데리고 오는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예. 다 포함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다가 네. 홍남기 씨가 굉장히 일을 못했어요. 외국에 돈 다 풀었는데 왜 안 풀었습니까? 계속 고간 얘기하면서 풀 돈 없다 했잖아요. 네. 정권 바뀌니까 60조 바로 남았습니다. 네. 일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네. 돈이 없으면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왜 뿌렸어요? 저는 이거 총선 전이기 때문에 뿌렸다 보거든요. 총선 전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집권당이 뿌리면은 국회의원한테 도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힘 합쳐서 1차 다 주자. 근데 2차부터는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표가 돼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네. 이재명한테 유리하면 주면 안 되지. 그때 이제 앞으로 대선 앞두고 이랬으니까. 근데 사실 이재명과 문재인과 같은 당인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얘기하자면 1박 2일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이렇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이재명을 중심으로 간다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을 해라. 네. 간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장벽은 많아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김도읍이죠. 예. 안 받아주면 그만이다. 네. 그럼 뭐 패스트트랙 태운다. 뭐 그러든가. 그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예? 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장 스타일상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에요. 결국은 안 한다. 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안에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 그거 민주당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한다. 여기는 하자고 반대하고 싸우고 이거 민주당에서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전 민주당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니 그렇게 하면 역풍 불어요. 늘 역풍 얘기했다고. 한 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역풍 타령했어요. 근데 역풍 분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 역풍 불 게 없죠. 이제 선거도 없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30% 안 되는데 뭔 역풍 타령할 게 있습니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단 집 나간 집토끼들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효능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중도를 넓혀가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처음부터 중도라는 게 없어요. 네. 특히 대한민국 선거에서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60% 정도, 지방선거 하면 50%가 투표해요. 중도가 여기 어디 있어요? 중도는 투표 안 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는 힘 있는 쪽, 효능감 있는 쪽에 붙어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토끼부터 먼저 찾는 작업을 한 다음에 중도층을 넓혀야 된다. 지금까지 늘 반대로 해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하는 첩경이 첫 번째는 집 나간 40대를 돌아오게 하는 예.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충분히, 이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인 거고. 어쨌든 이게 김대중 총재 이후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거든요. 오히려 김대중 총재가 80% 가까이 못 얻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은 이재명한테 지금 모든 걸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되자마자 검찰이 소환하고 9월 9일 이전에는 9월 9일 공소시효 만료니까 네.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격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일체감을 주는 겁니다. 당대표와 당과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자연스럽게 효용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또 뭐 민주당 내부의 취재를 저희들 해보면 뭐 극렬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부에 그런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무 강성 지지자들의 흐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예컨대 뭐 검수완박 법안 그리고 또 이제 철험의 의원들의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집토끼도 제대로 그 지지자들의 지지도 제대로 못 끌어내면서 자꾸 중도 전략을 얘기하면 집토끼도 떠나고 중도도 떠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예. 근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 우리 정치가 이게 뭐 87년 이후로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선거하면 어떤 현상이 특히 대통령 선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기가 못해서 이겨요. 늘 그랬습니다. 그런 정치 그만하겠다는 게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그렇죠. 취임사 아닙니까? 그걸 한번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지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그때 계속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180석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진박 마케팅하고 네. 뭐 옥새 들고 뭐 나르고, 나르샤 예. 뭐 하고 그래서 미세한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 거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저기서 못해서 이긴 거지. 이번 뭐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가 혹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줬겠습니까? 반대급부로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남의 실수만 기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맨날 중도 탓하게 되는 거고 역풍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자기 색깔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색깔이 그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는 뭐 것 같아요. 며칠 됐다고요.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이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대표 되자마자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만나서 좀 뭔가 협의를 해보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네 당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야 당대표,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자 이런 방식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강성이 아닐 것이다. 협조할 것은 세게 협조할 거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야당 정치인이 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강성 지지층, 팬덤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거다.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영수회담은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랑 절대 영수회담 안 합니다. 못 하지. 아, 그래요? 사실은 많은 받아주면 평론가들이 그래도 연말 전에는 만날 거다 이런. 그리고 그 예산 국회 하기 전에는 국회를 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하거든요. 평론가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윤 대통령 정치인 아니에요. 뭡니까, 정치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정치인 아무도 몰라요 아직.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할 때는 네. 겸손한 모습 보이면서 언론 플레이 해요. 야당 당대표 뽑혔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모습 이런 거 언론 불러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축하드린다 그러고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쇼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거지. 그리고 영수회 초청해서 이런 네. 모습 보여주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재명이 더 클까봐. 게다가 네. 우리 당이 좀 그러니까는 끝나고 나서 같이 모이자. 네.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여당의 대표가 필요한 거지. 음. 그래서 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1대1로 만나기 들어오니까. 네. 그걸 알아서 던진 거예요. 아, 못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알고 던지는 마음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평론가들이 평론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다. 야, 오늘 제가 그 이동영 작가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이것이 정치다. 네. 그러네요. 알고도 던지는 거예요. 저 그럼. 사람이 안 받을 걸 네. 알고도.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내내 여야 대표, 아니 그 영수회담은 없는 거. 아니, 이렇게 3자나 4자 같이 만나겠죠. 네. 1대1로 만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그림을 안 만들려고 할까요? 근데 이게 무섭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 그러니까 아마 뭐 용산에서 뭐 치열하게 논쟁이 있겠죠. 저처럼 네. 받아줘야 지지율이 오릅니다. 품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안 된다 그럼 이재명만 띄워준다. 뭘 띄워줄 필요가 있냐. 조금 있으면 사법 리스크로 처리될 사람인데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용산에 지금 거의가 검찰 출신 인사로 딱 장악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생각은 사법 리스크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이랑 일대일로 영수회담합니까?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그래서 네.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의도를 불신해요. 믿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여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네. 처음에 윤핵관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윤핵관 말대로 하라 그랬는데 자꾸 지지율은 떨어지고 아내가 누구를 데리고 외국 갔다거나 뭐 네. 청와대에서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더라. 이게 자꾸 밖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해보니까 윤핵관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네. 부글부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갈아치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다 내보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신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친정 체제를 더 구축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한길 씨나 이런 분들이 또 올라올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김한길, 박주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될 올라오는 겁니다.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는 이제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한길 씨의 제일 주특기는 뭐냐면 당을 깨고 창당하는 겁니다. 신당 창당 전문가죠. 저는 전문가죠. 네. 한 명 더 있어요 그 당에. 네. 안철수라고.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저는 힘을 합쳐서 네. 총선 전에 네.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럼 뭐 이준석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 사람들이 나가서 먼저 당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윤석열 정말 친정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없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총재도 당 깨고 나가서 뭐 당 하나 만들었고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만들었고. 네. 친정 체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선거 앞두면 또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을 왜 못 깨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걸 두고 나갈 수는 없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준석한테 주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갔다가 네. 큰 선거 앞두고 다시 합치면 다시 우리 돈 되거든.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지. 늘 그래왔던 늘 것 그래왔으니까. 같아요. 우리 정치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나갔다가 집 나갔다가 다시 또 합치고. 해보니 안 되니까 돌아오고 돌아와서 합치고 합쳐서 또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싸우고 그래서 네가 나가니 내가 나가느니 또 하다가 또 선거 다가오면 또 합치고 실제 지금 민주당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민주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의총을 열어서 그렇게 비판하고 비토하던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대표 후보 시절에 그렇게 비판했던 분들마저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결사옹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내부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 그러면 당대표가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포토라인에 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럼 그렇게 하라고 욕하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판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방금 장 기자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거기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칼날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기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총선 전에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다. 그 칼날이.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 이런 건 없다. 네.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두려운 거죠. 두렵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김대중, 이해창처럼 너 나가고 자르진 않겠지만 경선 같은 거는 시스템 공천이 원래 경선 붙이는 거예요. 현역은 다 경선해야 돼요. 예.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경선하면 잘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뭐 금태섭 같은 경우 강선우한테 졌잖아요. 예. 그걸 상상을 했어요? 이기잖아요. 근데 강선우. 지명도 싸움에서 보면은 강선우 누구야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기잖아요. 경선. 그렇게 뭐 현역이 있는데 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신인들을. 네. 신인들 플러스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골적 반대를 못한다. 앞으로 계속 쭉 이렇게 잘 간다. 높아요. 또 게다가 아까 제가 네, 뭐 신당 창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또 TK 얘기도 했고 네. TK를 누가 점유하느냐.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15석입니다. 영남만 60석이 넘어요. 그렇죠. 사실 영남 지역당이죠. 수도권에는 거의 10석이 없잖아요. 없어요. 전멸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대로 공천 다 주면 윤석열 자기가 믿는 사람, 특히 검찰 출신 네. 공천 줄 데가 없어요. 몇 명 쳐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쳐내고 여기도 좀 치고 또 민주당만 치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치고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 반대를 쉽게 못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그럼요. 이재명이 하고 싶은 방향의 정치가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이 김건희 특별검법이란 말인가요? 아니 그거는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네. 뭘 동시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엮어서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것도 안 받을 거 알면서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것도? 거죠. 예. 못 똑같이. 받죠, 이것도. 예. 어. 저쪽이. 예를 들어서 특검을 두 개를 묶어요. 예. 묶으면 이것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인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올리게 하면 이게 못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특감 임명해라. 아 좋다. 그런 다음에 북한 이권 대사 같이 그래요. 임명하자.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두 개를 묶어서 이거는 저쪽이 못 받을 걸 알고 하는 정치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양자가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없겠네요. 아니, 그래서 네. 민주당은 받으면 돼요. 허를 찌르게. 어떻게 해요? 북한 인권 하겠다. 북한 인권 대사를 받겠다. 받겠다. 예. 그럼 하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게?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아니,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치, 외교, 국방, 현안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거예요. 협치 이야기도 네. 야당에서 할 필요 없어요. 협치는 여당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양보는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당은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협치거든. 네. 180도 갖고 있다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면 책임 누가 지냐? 여당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막 남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협치는 안 하겠다는 뜻인데 야당에서 뭘 협조를 해줍니까? 이거 외교도 마찬가지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우 만나지 말라고 야당에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안 만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패싱했으니까
현대 전기차 보조금 깎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특혜도 아니죠 사실은. 공장 지어준다 그랬으니까. 혜택 정도. 네. 네. 그 혜택을 네. 낸시펠로 안 만나고 그 밤에 연극 배우들하고 술 먹느라고 결국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거 뭐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쟁인가요? 여야가 끝도 없는 전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요대로. 요대로. 네. 영남 지역 그 이를테면 콘크리트죠.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 네. 그런데 이 콘크리트만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프레임이 나쁘지 않죠. 전쟁 프레임이. 네. 계속 가는 것도.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기소를 한다고 하면 네. 그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쉽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회는 열려 있으니까 국회 할 일을 하면서 제일 그 중요한 건 국정감사죠. 이제 조금씩 국정감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니까 그때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당 실력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뭐 여당이 뭐 국회라고 해서 네. 정부 견제한다고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테니까 실드 할 테니까 네. 그때 한번 보여주고 예산안 그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딱 그거밖에 없어요. 국정감사 예산안 어떻게 실력을 보여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하면서 특검법 공격할 건 정치적으로 공격할 건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 투트랙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국회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면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뭐 그 상임이면 상임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다는 인상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확 달라진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재명 없던 대표, 실력이 갑자기 생길까? 이 대표가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때 네. 본인이 국정감사를 받아도 받고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네. 당 대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태풍으로 PK 지역에 또 제주도 굉장히 고생했죠. 네. 그런데 거대 태풍이 올 거로 예보가 됐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상, 윤석열 대통령 지상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즉각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세요. 이게 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7살짜리 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가 A처럼 말하는 거고 B처럼 말하는 거 사람들 움직이는 게 달라져요. 그 모습이. 아마 저는 달라질 거라 보이고요. 그 지금 뭐 국회에서 좀 청문회나 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한동훈만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뭐 청문회라든가 다른 모든 거에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히 한동훈의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네. 한동훈한테 판판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해. 그것도 민주당이 대표 주자라고 했던 뭐 철험에 등등 사람들이 깨졌기 때문에 무능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 잘했다고 보여요. 다른 지역에서는. 네. 이탄희 의원이나 뭐 최강 의원도 뭐 그런 태도 말고는 내용상으로는 공격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네. 저렇게 하면 제일 먼저 아마 험지로 갈 겁니다. 험한 길로 들어설 거예요. 네. 예, 지금 누가 봐도 2인자, 소통령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그냥 떳떳하게 나와서 자신감 있게 뭐 이야기하면서 그걸 넘어서 국회 멸시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뭐 꽃바구니 왔다 거기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새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워딩을 하는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아무 얘기는 안 하지만 저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견제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임종석 실장이나 네.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처럼 그렇게 했어요. 국회 가서. 그래서 중도가 좋아했습니까? 처음에 지지자들은 좋아하죠. 와 시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셔야죠.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 지지자들만 좋아하고 중도 그 이상들은 외면하고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한 장관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결국은 그게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충원 드리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제목이 나왔네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두 번째 충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앞에 이제 수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출석은 안 하기로 했어요. 불출석 입장을 밝혔고 이제 서면 조사에 응하는 걸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기소는 하겠죠. 검찰이 기소는 당연히 할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다투게 될 텐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무혐의가 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할 텐데 이거 말고도 걸린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대표가 계속 이렇게 뭐 나와라 들어가라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냐. 실제 앞서 막 그 민주당이 해야 되는 또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가 조사받느라 대표가 재판 가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내용이 또 조금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아직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게 전부 다 거기가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똑같은 걸로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면 네. 똑같이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근데 김건희 씨가 엄청 많이 고발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찰서에 다 무혐의 준단 말이에요. 이건 옳은 일이냐. 이게 부당한 압박을 받았을 때는 당이 똘똘 뭉쳐 싸워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검경 조사 과정에서 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게 판단도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오니까 경찰이 무혐의를 한 거를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거기다가 뭐 대법원에 가서 무죄란 것도 그거 무죄라니까 갑자기 그러면 변호사비를 대납했지. 또 다른 별건을 가지고 오고. 늘 이런 이재명 건 늘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딴 것도 아니에요. 20억 숫자만 맞았다고 쌍방울과 관계 있지. 근데 이 쌍방울의 이사는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거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간두고 국민의힘 쌍방울 쓱 언급하고 그럼 또 뭐가 이겠자고 조사하면 없으면은 그만이고 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나올 것도 없고 나오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출석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네. 3건인데 네. 이거는 저는 100% 무죄라고 봅니다. 아, 무죄다. 그렇게 무죄로 확신하시는 이유는 뭐 어떤 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박이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 느낌이잖아. 나는 선의로 네. 장 기자한테 오늘 끝나고 한잔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난 선이거든.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처리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네. 두 번째, 모 씨를 알았냐 몰랐냐. 알았는데 왜 몰랐다 그러냐. 이건 기억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 머리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서 돈을 받았다. 네. 몇 월 며칠 날 만났는데 안 만났다. 이거는 허위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른다는데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입니까? 모른다는데. 같이 일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알면서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걸 어떻게 이런 재단하냐고. 거죠. 그걸 수사를 어떻게 재단하냐고. 사진이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단체 여행 갔어. 네. 저 같은 사람은 안면인식 장애 있어요. 몇 번 만난 사람도 몰라요. 그게 내가 거짓말한 겁니까? 그 사람 봤는데 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안면인식 장애 있거든요. 우리 쪽 라인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고. 네. 그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기억력 나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혹은 저 거짓말 같은데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처벌할 수는 없다. 게다가 선거법이라는 게 네. 낙선 목적이 있고 당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 한 건 낙선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선 목적. 당선 목적이잖아요. 예. 당선 목적은 정해져 있어. 내 고향, 학력, 가족관계, 재산. 대여섯 가지 정해져 있다고. 네. 여기 뭐가 포함됩니까? 허위 사실이 없다. 안 된다니까. 네. 그 항목에 포함되지 예, 않는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지금 검찰이 기소하는 거예요. 거다. 스크래치 내려고. 아. 그래서 오늘 서영교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네. 만일 무죄 나면 기소한 검찰 옷 벗으라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거 알면서 너네 일부러 스케치 내려고 하는 거지.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그 변호사들 저희가 취재해 보면 그렇게 지금 이동영 작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무리하게 엮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실제로 그 수사의 효능감 이게 떨어진다. 지지율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방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근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네.
우리 정치권 이러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큰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권을 양당에서 다 취하했어요 함께. 예? 그렇죠. 뭐 승자는 승자의 여유, 아량 뭐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건에 관해서 이재명도 지금 기소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지 상태지. 네.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건 관련해서 이미 민주당이 고발을 했죠. 고발했고. 네, 똑같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대통령 5년 동안 안 하죠. 내려온다. 그때 다 정권이 바뀌었어. 재수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국민의힘 500억 토해낼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볼 수 없는 건 계속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힘 또 검찰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쟁이다. 이 전쟁, 정치가 전쟁으로 가면 이거는 국민만 더 피곤해지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준석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도 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윤핵관을 날마다 저격을 하고 있고 신윤핵관으로 윤상현 의원을 또 지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같은 새로운 정치 신인이 나와서 그 당의 혁신을 위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민주당에 뭐 청년 정치인이 많다고 하는데 제 역할 하는 사람 없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준석의 정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석처럼 하면 안 되죠. 이준석처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혐오 장사를 한다. 혐오 장사. 뭐 갈라치기해서 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경찰 출석 요구 받았잖아요. 네. 이 전 대표가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씨와 달리 출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정치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당 대표 된 지 이제 며칠 된 사람을 일부러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거 하고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씨라고 하잖아요. 왜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자기 빼고 그냥 저는 나갑니다 하면 돼요. 네, 늘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해왔거든요.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를 물었는데 꼭 B를 갖고 와갖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 민주당도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치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이제 이제는 시기는 놓쳤다고 보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서 조금 뭐 재기할 기회 혹은 네. 먼 미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와신 상담할 기회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길밖에 없어요. 오로지 공격. 오로지 공격밖에 없어요. 네. 이게 아니면 이제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하는 건 뭐 이해도 가고 또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 30대 젊은 당대표가 뭐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것도 지난 큰 두 번의 선거에 혁혁한 공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쫓아내서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해서 꼴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만일 이 전 대표가 뭐 재선이라든가 혹은 나이가 만 40 넘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뭐 용산에서 어떤 오달을 받고 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조금 너무 심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도 이렇게 좀 혁신하려고 뭐 지난 뭐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동안 보수 정당에 있었던 어떤 전체주의적인 파시스트적 사고를 청산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시스템으로 갈 거냐. 그래서 다원화에 대한 본인의 이제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또 혐오나 차별이나 젠더나 이런 20대 이슈들, 젊은 세대들의 이슈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뭐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언론에서 별로 주목해주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잘 국민들께서 모르시는데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뭔가 자당을 좀 바꾸려는 혁신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좀 뭐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꼭 이준석 같은 사람이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지난 총선 공천이 네. 잘 된 공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일단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원의 시스템 공천하고 현역은 무조건 경선한다고 돼 있거든. 단수 공천 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현역 중에. 그건 뭐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 또 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네. 급조된 정당이잖아요. 급조되게 위성정당 만들다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명망가
어디 가서 조금 TV에 많이 나오고 이름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음. 당을 발전시켰냐 전혀 아니거든요. 음. 거기다가 뭐 586은 586대로 기득권 주장하고 네. 초대선 의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고 음흠. 뭐 이런 것들이 섞이는 바람에 저는 네. 지난번 공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180석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똘똘한 공천을 해서 음. 130, 140, 150만 되더라도 민주당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대안정당으로 네. 혹은 비판 정당으로 제대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똘똘한 정당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초대선 다 갈아야 된다,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해봐야죠. 이런 거는 음. 정말 심각하게 좀 그동안 뭘 했는지 네. 뭐 법안 발의 건수는 어떤 건지 음흠. 혹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 그런 것도 다 봐야죠. 그렇군요. 그 지난 대선에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한뜻으로 정권 교체 했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십 명은 사보타지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체크해봐야죠.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수십 명이 3, 40명?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명이 아예 사보타지를 했었다. 이런 사람들 다 색출해. 그럼 여기도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을 띄우듯이 민주당도 내부 아니, 감찰을 좀 해봐야 아니 돼. 그 점수로 매기면 돼요. 점수로 점수 환산할 매기면 수 되죠.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그럴 짝이 나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민주당이 갖춰야죠. 그럼요. 갖춰야 된다. 네. 앞으로 혁신위원회 같은 거를 아니, 띄워서.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말만 하고 하지 않았지. 그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네.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총선에서 얻은 득표보다 더 떨어지면 다음 공천에 마이너스 주겠다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 끝나면 흐지부지가 없어지는 거죠. 하려면 합니다, 그거. 공천 혁신을 띄우든 뭘 하든. 이재명 대표하고 되게 가까우시다고 들었어요. 낭설입니다. 낭설입니까? 네. 하루에 몇 번 통화합니까? 통화 안 합니다. 통화하잖아요. 뭐 네?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최근에 통화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전당대회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전당대회 전에요. 네. 텔레그램도 왔다 갔다 하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상당히 이쪽에 돌아다니는 아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서 좀 아니고 그런 거죠. 뭐 네. 전당대회 직전에 뭐 요즘 뭐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뭐 그런 네. 거 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사실 촛불혁명 때도 그랬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너무 미워서 민주당한테 더 이상은 마음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서 배원 투표를 해버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냐. 근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반성을 하고 있냐. 그 제일 잘못은 인선에 있다고 봐요. 인선? 청와대 인선. 청와대 인선이요?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죠. 네. 한 번 실패했는데 왜 그 사람 그대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물러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윤석열 임명한 거 다른 정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죠. 최재형 임명한 건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죠.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다 추천 올려서 셀프로 다 장관하고 이런 인선들이 상당히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인선들이 이런 쪽으로 다 터진 부동산도 터지고 다른 것도 터지고 홍남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이런 인선은 없을까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또 뭐 이렇게 오늘 임명됐다가 그렇죠. 아침에 임명됐다가 저녁에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인선이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자신의 바운드리 안에서만 하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네. 문재인 정부는 나름 그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선택을 잘못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예 사람이 없어요. 네? 아예 옆에 사람이 없어. 옆에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있습니까? 아니 뭐 다 저기라면서요. 친명이라면서요. 다 레토릭 77.77% 정치의 레토릭이죠. 정치의 레토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떤
스펙트럼을 쌓았고 네. 또 어떤 세력화된. 당에 와서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쌓았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검찰에 있으니 그 조직이 있고 음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 경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남에 있었던 사람이 경기도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인물이 많이 없어. 저는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선을 잘못할 확률도 더 높다고 봐요. 잘 선택해야지 잘 골라서. 이동영 작가가 좀 들어가서 도와주시면 어때요? 망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왜 망해요? 아, 예? 그 직접 인물이 없다면서요? 저 같은 사람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배제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이동영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 오늘 뭐 너무 재밌는데요. 여하튼 그 제가 보기에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속 시원하게 그 이를테면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확실히 세우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계속 언론은 지적하는데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뭔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선명하고 능력 있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서. 그래서 저는 지지자들은 준비됐다고 보거든요. 지지자들이 준비가 돼 있다. 예. 어떤 준비요? 그러니까 바뀐 이재명 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또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그 단단한 지지자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뭐 처음 출발할 때는 뭐 70%, 80% 지지를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어쨌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김영삼 대통령은 뭐 80%, 90%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이 준비돼 있을 때 잘 외조지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 좀 팁을 주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뭘 해라. 아까 말씀하신 40대를 잡아라. 이건 좀 너무 모호하니까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 이걸 해라. 뭐 이런 제안이나 조언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이게 방만하잖아요. 무슨 제안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 정치권에 가면 힘든 게 A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계속 BC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탁 틀어집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거든. A가 맞지 않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일단 생각을 했으면 네.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잘 안 된다는 거 또 뭐 또 강성 지지층 얘기했습니다만 네. 뭐 검수완박이든 뭐든 일단 정해지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네. 군말 않고 따라야 되는 거. 근데 민주당 지금 그게 안 되거든. 논쟁하다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막 뒤에서 막 하고 인터뷰에서 왜 그걸 했냐고 이런다고. 네. 그럴 거면 세게 치고 나가든가. 이거 하면 저는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충분한 당내에서 뭐 토론이나 논쟁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군요. 늘 민주당 지지자들과 호흡하는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중진 의원들 입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이대로 하면은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원래 취임 초 중반 40% 무너졌다, 30% 무너졌다. 그럼 국정 동력은 상실되는 거죠.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니까 몰라. 몰라요? 1% 나와도 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지지율 더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말 바꿔와서 뭐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말 바꿨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살았던 과정을 보면 뭐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견뎌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지율 따위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하야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대통령 때문에 내가 당선 안 되겠다 싶으면 탈당 요구를 하겠죠. 이 당에서 나가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무능하다고 대통령에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뽑았는데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영 작가 초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덧 9분 17초를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분 예정인데
10분 정도 넘어갔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 이슈토크빅에 오신 김에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섭외를 받았을 때 네,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 누구한테 섭외를 해도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굉장히 제일 마지막으로 아픈 말을 하네. 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